여야 3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방점을 두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꼬집겠다고 벼르고 있어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상황에 따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이 제안한 장관급 회담마저 거부했는데 경제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의원 10명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달 1일 이후 4주 동안 일본을 오가는 항공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싱가포르와 타이완을 오가는 항공권 구매는 52%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 교사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어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도 정식 노조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 G20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미중 정상의 합의에 따라 두 나라 무역 협상이 오늘 상하이에서 재개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다시 구매하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의 노쇼 사태와 관련해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내 무책임과 거만함을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날두 결장부와 경기 시간 위반, 팬미팅 무산 등 여러 건의 위약 행위에 대한 위약금 산정도 시작됐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오늘부터 7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되고 본회의 처리를 위한 추경 심사도 재개됐지만 잇따른 현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 3당 합의로 본격적으로 7월 국회의 문이 열리면서 오늘 국회는 모처럼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7월 국회는 이른바 원포인트 안보국회입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잇따라 정보위와 국방위도 열려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경 심사도 재개됐습니다. 오후 3시 여야 간사들이 회동해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중단됐던 추경 예산 심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의사 일정의 합의에 7월 국회는 정상 가동됐지만 여야가 찍은 방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대한 반가움부터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99일 만에 지연 처리된 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등을 위한 추경을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께도 납득하실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실정부터 질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경은 엉터리였기 때문에 남은 기간 꼼꼼히 심사에 대폭 삭감하겠다면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두고는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관리에 혈안이 된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7월 국회가 문을 열긴 했지만 추경안 심사를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 외교안보 현안마다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서 배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도 한창입니다. 경제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아니다, 이 자칫 한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일본이 다음 달 2일 가계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이 계속되면 지소미아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수를 뒀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그냥 연장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은 협정을 유지한다는 기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폐기론과 신중론이 맞붙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되면 지소미아니 뭐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우리 외교부에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미일 공동안보에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신중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를 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폐기 검토는 공식 당론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특사를 보내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마 실무진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일 관계가 꼬여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5당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일단은 1박 2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유발돼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 해버리면 서로가 망한다. 이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꼭 풀어야 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경우 다음 달 24일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결국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그런데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금요일 가기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이 일본 가기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 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쯤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측에 지난 4일 실시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외교적인 움직임은 물론이고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휴가철인데도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대형 국적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서울발 일본 노선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여름 휴가로 일본을 방문하려던 관광객들의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항공권 판매 업체에서는 이번 달 들어 일본 항공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급감했습니다. 근거리 여행지로 인기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도 일본 노선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국적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은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의 좌석 공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인천에서 후쿠오카와 오사카, 오키나와를 오가는 A330 기종을 B767과 A321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의 좌석수를 축소한 것은 처음인데 예약률이 5에서 10% 추가 감소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 중 일부에 한해 대형 항공기를 소형 항공기로 변경해 운항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항공도 일본 항공 노선 수익이 떨어지자 오는 9월 3일부터 일주일에 3차례 운항하는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수요에 민감한 저가 항공사도 앞다퉈 일본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티베이 항공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이스타 항공과 에어부산도 오는 9월부터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항공업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불매운동이 장기화할 경우 여행객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추가 노선 조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뭉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와 교류 중단 등 구체적인 대응 움직임도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류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가 고초를 치렀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시민과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맞서 자행된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역시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며 52개 기초자치단체가 시작한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광역지자체도 의회를 중심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경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일본 오가키시와의 청소년 축구 교류에 이어 다음 달 소년소녀 합창단 방문도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곧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가능성이 커 두 나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생산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외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최근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이 1,711억 달러로 일본을 두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D램,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OLED 쪽에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때문에 일본 전자사업을 이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에 비하면 생산이 53.3% 늘어났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9%에 달해 상위 20개국 가운데 베트남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자산업 생산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 비중이 77.3%로 전자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가 각각 10%와 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국들이 전자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부문 사이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는 반도체 편중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외국 경쟁사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첨단 극자외선 EUV 공정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 도시바도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도쿄 파운드리 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실무 협상을 곧 재개하길 희망한다며 난제인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주관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재차 환기한 뒤 이제 실행할 시간인 만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경고를 보내되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김수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김수일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호치민에 배치됐고 올해 초까지 무연탄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 발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미 압박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고위 인사가 아닌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자극은 자제하려는 모습입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북한 국적자의 미국 내 자산 보유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데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에는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협상해 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진행됩니다. 미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현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양국은 지금까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 등 일부 쟁점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관세 철회와 합의문 조문화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로부터 개발도상국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WTO의 개도국 혜택을 받는 분야는 농업 한 분야로 당분간 큰 피해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불똥은 우리한테도 튀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에서 제외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150개 품목에 대해 유리한 관세율을 정하고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농업 분야도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우리 농산물 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으며 피해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 전까지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의 쌀 관세율 등을 제시한 2008년도 WTO 수치는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WTO 문서에 관세를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 내지 70%, 개도국은 10년간 그 3분의 2 수준인 33 내지 47%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1995년 이래 적용 중인 쌀 관세율 513% 등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WTO의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가 적용 중인 농업보조금도 현재와 같이 1조 4,9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유입니다.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현재 법의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는데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의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 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직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교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합니다. 소방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직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직 교사가 조합원에 포함돼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비준 동의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요구도 담겼습니다.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쟁의를 할 때 사업장 내 생산,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고 노사 이견도 여전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입법 예고했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병원 등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나 노인, 환자 등 피난 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무사 안일, 또 복지 부동, 공무원 하면 떠오르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이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해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자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네,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 부동을 막기 위해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도와주고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징계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 부동을 차단하고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적극 행정은 보상하고 적극 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소극 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확실한 보상을 받습니다. 특별 승진, 특별 승급 등 10가지가 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공무원이 주저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도 강화됩니다. 기관별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공무원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가 면제됩니다. 적극행정의 결과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당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고 소송 과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업이 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지역의 대기업 한 곳과 대구 지역 측정 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기업은 국내 최대 아연 생산 공장인 영풍그룹 석포재련소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기동단속반 조사 결과 석포재련소는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해 2016년부터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측정 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외벽에 외장재가 떨어졌습니다. 외장재는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 위로 떨어졌는데 차량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한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도 외장재가 가벼운 스티로폼 소재라 차량에도 심한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시 광덕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 6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등 도로를 막아 5km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서행 구간에 진입하던 차가 제대로 서지 못해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이 8회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 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 양이 실종되기 직전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고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250여 명은 오늘도 조 양을 찾기 위해 모심천 발원지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수색견 5마리와 드론 10여 대도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조 양이 실종 장소 부근을 빠져나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확대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신문 일정 협의 사항 등 일부 내용만 제한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네, 호날두의 노쇼에 대한 축구 팬들의 비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영사상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티켓을 구매했던 관객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경찰은 주최사와 호날두 등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다만 실제로 티켓 값을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날두의 노쇼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를 관람했던 소비자 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주최사 측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관객을 속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페스타 측은 이에 대해 유벤투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날두 경기 출전이라는 광고로 인해 티켓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최사 주장대로 유벤투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어겼을 경우 유벤투스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이나 부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 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하고 주최사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걸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더 페스타 측이 거둔 수익은 약 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더 페스타 측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최사와 함께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그런데 팬들이 공분할 일이 또 있습니다. 경기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협박에 가까운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같이 무리한 발언을 한 인물이 유벤투스 전설이자 현 부회장인 네드베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의 경기 예정 시각은 저녁 8시.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도착한 건 8시 4분입니다. 결국 워밍업 시간을 거쳐 경기는 1시간이 지난 9시에 시작됐습니다. 유벤투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경기에 지각하고는 경기 시간을 줄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의 진원지는 네드베드 유벤투스 부회장입니다. 네드베드 부회장은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 사태가 빚어지자 K리그 관계자를 찾아 경기 시간을 전후반 40분씩으로 줄이고 하프타임도 10분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했습니다. 네드베드는 2001년 유벤투스에 입단해 10년 가까이 선수로 활약하며 팀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국내에도 팬층이 두껍습니다. 유벤투스의 이번 아시아 투어에 동행한 최고위 인사입니다. 경기 지각, 호날두 노쇼에 무리한 경기 시간 단축 요구까지 구단 최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온 상황에 프로축구연맹은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벤투스 구단뿐만 아니라 경기 승인권자인 아시아 축구연맹과 이탈리아 프로리그인 세리에 A 사무국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간과할 수 없었고, 또 6만여 팬들이 받은 배신감과 상처, 그 부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날두는 한국에서의 친선 경기 노쇼에 대한 언급 없이 한 언론사에서 주관한 시상식 사진을 올려 또다시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 파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유벤투스 구단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학교죠. 이 서진학교의 개교가 3번 연기된 끝에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2017년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개교를 호소해 화제가 됐던 곳이기도 한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랐던 서진학교의 문은 결국 내년에 열리게 됐습니다. 계획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지난 3월 예정이었다가 주민들의 공사소음 민원으로 9월로 미뤄졌고 이후 11월까지 개교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협의해 내년 3월 개교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고 학기 중 개교에 대한 부담, 학생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습니다. 주말 공사를 안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넉넉하게 그냥 공사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 문제도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1일자로 개교를 하더라도 이제 수업 기간은 별로 안 되거든요. 11월 개교로 결론을 냈던 지난 4월 교육청과 장애학생 학부모 간담회 때도 일부 학부모들이 내년 연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학기가 진행하잖아요. 11월 달에 하게 되면은 그럴 바에는 3월 달에 해서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은 3월 개교에 대비해 오는 11월 교원을 발령내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열어도 문제입니다. 개교 지연으로 입학 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정원은 초중고 22학급 142명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정원은 6, 7명인데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올해 100명, 내년은 70에서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진학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강서교육지원청과 학급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다음 달 초와 말 두 차례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뜹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해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선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슈퍼문은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두 차례입니다. 특히 8월 31일은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까운 금음달 모양의 슈퍼문이 뜹니다.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38만 1,586km인데 이번엔 2만 4,000km 이상 가까운 35만 7,176km입니다. 올해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은 지난 2월 19일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두 차례 슈퍼문 기간 중 21개 지역의 해수면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천, 평택, 안산, 마산, 성산포 등 5곳은 4단계 중 위험 단계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도로 등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후도로 쪽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안 내려가서 역류가 돼서 도로가 침수된다거나 그런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마산 지역하고 목포 뭐 이런 지역인데 또 밤과 새벽 시간대 해수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 동물과 아동 학대 논란에 실제 조폭이 출연자를 폭행하는 방송까지 나왔지만 이를 제재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립니다. 구독자 3만 7천여 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버의 생중계 방송입니다. 시청자들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뻔뻔한 대응이 황당합니다. 제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마음을 샀어요? 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내 마음이에요. 아슬아슬 수위를 넘는 유튜버들의 방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광고 수익을 자랑하는 6살 아이 방송 보람튜브도 과거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연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네티즌의 후원까지 받는 조직폭력배 콘셉트 유튜버가 실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고 유튜브 가이드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올라있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해칠까 멈칫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도가 심해서 현행법 위반, 형법 위반이 된다면 네.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무제한인 유튜브 세상.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일상이 된 만큼 도를 넘지 않는 콘텐츠를 위해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 방송 시청자뿐만 아니라 개가 보는 앞에서 다른 개를 도축하는 업자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경남 통영의 농장에서 있던 일인데요.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통영 시골 마을 언덕 중턱에 있는 농장. 한 남성이 움막에서 개를 끌고 나옵니다. 이 남성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개를 둥기로 내려칩니다. 머리를 맞은 개는 반항 한 번 못하고 그대로 축 늘어집니다. 갇혀있던 다른 개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다른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개 사육 농장은 많은 사람이 찾는 등산로와 야구장 부근에 있습니다. 특히 야구장은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시합하는 곳입니다. 주말 되면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야구장에 리틀 어린이들 야구장 많이 옵니다. 사람 죽이듯이 막 이래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이게 소리가 울립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항의했지만 농장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가 도살된 농장 인근에는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논란이 일고 취재가 시작되자 농장 주인은 개 사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불법 사실이 나오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국제우정의 날을 맞아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와 함께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영상을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 세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7년부터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니세프와 펼치고 있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유니세프의 글로벌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의 활동의 하나입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해외 브랜드 불가리의 기획 전시물 가운데 하나인데 전설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가 소장했던 옷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저고리와 치마가 구분된 누가 봐도 우리 한복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 휴가차 이곳에 갔던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한복이 아니라 기모노로 표기된 것을 발견을 했고 불가리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불가리 측이 바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한일 갈등 국면 속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길기 제보를 비롯해서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강한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기온이 대구가 35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기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출근길 무렵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남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역의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남은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